네, 저는 미디어오늘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장슬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를 출입을 하면서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부터 국회를 출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2년 전이죠. 2년 전부터 했는데 그 당시부터 초반부터 막말이 엄청 심했고 특히나 이제 주로 장애인 비하 표현에 관한 논란이 되게 많았었는데 가끔은 이제 여성 비하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고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책 제안을 받아서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썼는데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장애와 젠더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한 것도 뭐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지역 차별이나 뭐 외국인 차별이나 뭐 다양한 것들을 쭉 다루다가 보니까 사실은 분단에 대해 지금 이제 요 제안을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분단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쭉 돌아봤는데 다음 부분으로 넘겨주세요. 이게 생각났는데 이게 이제 2015년부터 아마 중앙일보가 그 한 40회에 걸쳐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증언록을 연재를 쭉 했어요. 신문으로 연재를 하고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내고 영상으로 해서 영상도만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은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여기 작가도 달라붙고 기자도 한 대여섯 명 달라붙고 그다음에 이미지 같은 걸로 만들어서 만화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론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 당시에 요거가 나왔을 때가 2015년부터 아마 한 16년까지 연재가 이어진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를 약간은 반박하는 형식으로 기사를 좀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되게 꼼꼼하게 봤었는데 그 당시에 되게 초반에 나왔던 인터뷰 제목이 박정희가 이제 그 남로당 그런 이력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씻으려고 김종필이 이제 딱 얘네가 후드타를 해서 집권을 한 다음에 제1의 그 조항으로 혁명 공약 이런 걸로 반공을 이제 국시로 하겠다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 사실은 물론 그 전에도 반공에 대한 분위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쟁을 다 경험한 분위기였을 테니까 있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특별하게 그렇게 강조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중앙일보는 그걸 가장 중요한 타이틀로 굉장히 초반에 이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때 이게 좀 눈길이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분단이라는 게 이런 어떤 누군가를 적대시하는 문화를 좀 공고히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하고 조금 이렇게 뭔가 이게 남을 포용하는 자세를 뭔가 깎아내리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적이 아니면 나다 이런 군대 논리 그리고 이제 국가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사실은 박정희 정부로 이미지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지금도 그런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사실은 내부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논리는 그걸 2030 세대가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건 현실에서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김문수 전 그 경기지사가 경제사회 경사노위 위원장에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최근에 그 김일성주의라고 발언을 다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사실 이건 지금 2018년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왔고 김일성주의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주체 사상이 이제 구구 유튜버들 사이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 무슨 말인지 어렵고 그러니까 김일성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아주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주의라는 말을 쓰고 이 말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김문수 이 당시에는 이제 서울시장 나갔던 분인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018년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오셨구나. 이번에만 해서 논란이 된 게 아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이거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특히나 국회에 있다 보면 별로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고 있구나. 북한 문제를 사실은 기자들이 뭐 저걸 왜 저런 발언을 계속 할까, 색깔론이나 이런 발언을 계속 할까 싶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그게 너무 공고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민주당 특히 민주당의 뭐 정치인들은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되게 안간힘을 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작동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음 거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북한이랑 연결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적대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적대감을 가지고 내부 결속을 하는 사고방식이 사실은 그 지지층 사이에서 일부겠지만 그게 계속 논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이렇게 공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분들이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설교를 실제로 현장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제가 이 교회라는 곳에 되게 주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학교나 회사에서는 이런 발언을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제재가 들어오거나 논란이 되거나 심지어 뭐 기사화가 되거나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곳이죠. 그리고 뭐 일주일에 더 많이 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에서 이런 사고방식은 되게 공고하게 남아있고, 사실은 그 김일성주의라는 발언이랑 크게 수준이 다르지 않는 그런 게 계속 여기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왜 이렇게 가끔 회사에서도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학교에서도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왜 저런 사고방식을 계속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학교를 가고 매일매일 회사를 가는데, 근데 사실은 교회를 매주 가시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박원순 후보 반대 기자회견인데 이거가 지금 이제 결국엔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그거였거든요. 이것도 2018년 아까 그 발언은 4월달 기사였고, 이건 6월에 이제 그때 이제 국회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걸로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과연 교회 종교라고 써놨지만 사실 그냥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에서 어떤 용어를 평소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총동원 전도주일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랑 생각이 다른, 종교가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모두 동원돼야 된다. 이런 말이 사실은 너무 황당한 말인데, 이런 게 아주 아무렇지 않게 쓰이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고, 이 기간 동안 뭐 새벽기도 총진군 뭐 이런 표현도 되게 무슨 북한에서 쓰는 표현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평일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전도주의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공격적인 사실은 선교 활동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내부 단결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까 쓰인 게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이거나 아니면 이슬람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 이런 걸 하면서 내부 단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자기네 교회가 확장이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논란이 있지만, 뭐 그거 차치하더라도 그 방식이나 그 선택하는 용어나 거기 기저에 깔린 사고방식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는데, 아직 저런 용어에 대해서는 교회 내부에서 자정 노력이 별로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에도 쓰는 단어, 설교나 뭐 그 교회에 있는 또 뭐 있잖아요. 뭐 장로님도 있고 뭐 권사님도 있고, 그분들도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 중에 이제 뭐 주의 종이다, 뭐 주님의 전사로서 뭐 땅끝까지 가서 뭐 이렇게 다 하여튼 우리 편으로 다 만들어야 된다. 적대 세력은 쉽게 악마화를 하거나 뭐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남성으로 고정을 해놓고 제가 아는 분은 그냥 자기 아버지가 너무 따뜻한 분이어서 자기 아버지가 너무 따뜻하고 뭐 이런데 뭐 왜 꼭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다가 뭐 혼났다고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막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런 고정된 이미지, 정상 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이혼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제약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근데 그런 게 가능한 이유는 여전히 그 고정된 이미지, 저는 그거의 분단 체제랑도 연관이 없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우연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독재 정권 시절에 기독교가 많이 성장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성장의 방식대로 계속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확장하는 게 옳다고 목사님들이 많이 믿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좀 그런 걸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 가져가 봤고요. 이 스포츠계에서도 저는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봐요. 스포츠계 내부가 뭐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윗사람이 말하면은 다 무조건 따라야 되고, 수직적인 질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그거랑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스포츠인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약간의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주의적인 면이 있고, 물론 스포츠의 순기능도 있지만 이런 게 실제 선수들한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특히 한일전 같은 거는 여전히 그거를 이해를 안 하거나, 뭐 제가 뭐 일본을 응원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공부를 하든, 어떤 사람은 그냥 수영을 하든, 어떤 사람은 뭐 테니스를 하든, 그냥 우연히 자기의 진로를 선택했을 뿐인데, 너무 과도한, 잘한다는 이유로 너무 과도한 걸 갖고 또 조금 실수를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정치인이나 공익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데, 그래서 지금 언론계 내부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지만 계속 쓰죠. 쓰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한편에 있고, 또 방송에선 계속 쓰고, 그리고 어쩌다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아나운서가 한번 발언을 하면 그거 자체가 또 화제가 되죠. 뭐 패럴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용어를 쓰지 않겠다. 뭐 예를 들면 여제라는 표현은 뭐 이게 너무 전쟁 용어이기도 하고 성차별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걸 안 쓰겠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기사화가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사회적으로는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언론에서는 쓰고 있다, 이런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용병이라는 표현도 약간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 게, 이게 사실 돈 받고 이제 남의 나라 군대에 가서 이제 고용된 병사를 말하잖아요. 근데 쉽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이제 의리가 없고 애국심이나 의리가 없고 돈 주면 어디든 가서 그냥 대충 일하다 오는 사람 같이 이렇게 폄하가 되는데, 사실 용병은 외국인을 말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한국인들도 해외에 나가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국내 리그에서 팀들을 선정할 때 연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돈을 많이 주면 결국엔 친정팀을 떠나는 경우가 아주 자연스러운데, 외국인에게만 그런 군인의 이미지,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군인의 이미지가 있는 용어를 갖다 쓰는 것보다는, 공식 용어는 그냥 외국인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정확하기도 하고, 저거는 오히려 이게 익숙하지만 저건 비유법이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연장선에서 사실은 지금 북한에서 이제 온 분들도 결국은 2등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연장선에서 외국인들, 특히나 코로나 때 이제 뭔가 이제 행정 절차로 행정상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 불법 체류자라고 하죠.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과도하게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뭔가 추방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코로나에서 같이 우리 같은 방역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결국에는 코로나를 같이 헤쳐나갈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계속 배제하는 논리가 코로나 시국에서는 별로 먹힐 수가 없는 논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쓰지 말고 왜냐면 사람한테 불법이라는 걸 표딱지를 붙이는 게 국제사회에서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미등록 외국인, 미등록 체류자 정도로 순화하자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언론사들이 많이 그렇게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2013년에 이게 이제 AP통신 이제 전국에 이제 쏴주는 통신사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합뉴스 같은 곳인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스타일북이에요. 스타일북에서는 이제 불법을 사람한테는 절대 쓰지 말자. 특정한 행위나 특정한 번제에다가만 지칭을 해야지 사람 자체에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불법 보행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쓰면은 되게 사실 어색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외국인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고 그 말 자체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뉴욕타임즈도 요런 2013년에 같이 스타일북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저렇게 쓰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굉장히 최근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고 근데 여전히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가 기사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물론 쓰고 안 쓰고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단어를 쓸 때 그게 어떤 국제사회에서 어떤 맥락에 있는지 혹은 이런 거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를 좀 한 번씩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다문화라는 표현이 다문화라는 표현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사이에서 이렇게 나온 자녀를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걸 쓰신 분이 다문화라고 쓰지 말고 이제 뭐 이주 배경 아동이라고 쓰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다문화주의 같은 표현도 이제는 왜냐면 다문화는 단일 문화를 전제로 해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주의 문화라고 쓰거나 뭐 이주 배경 아동이라고 쓰거나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도 있어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